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잠들면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리는 시간. 밤밤야화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가문이 번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을 이끄는 어머니의 지혜와 품성은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자식의 앞날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라고 하죠. 우리는 종종 좋은 학군, 비싼 과외가 자식 농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매 순간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뒷모습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명문가에 들어온 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애교로 시아버지의 혼을 쏙 빼놓았던 여시 같은 둘째 며느리와 곰처럼 미련하다 구박받으면서도 묵묵히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미련한 맏며느리. 이 두 사람의 완전히 달랐던 자녀 교육 방식이 훗날 가문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하고도 뼈있는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제법 뼈대 있는 명문가로 통하던 김대감네.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을 호령하는 김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연이어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맏며느리 월이는 가세가 기울어 몰락한 뼈대 있는 선비 집안의 딸로 변변한 지참금 하나 없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늘 수수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 변명 한마디 없는 곰같이 융통성 없고 미련한 며느리였죠. 반면 둘째 며느리 도희는 청나라를 오가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역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도희는 시집 올 때 수십 채의 최고급 비단과 진귀한 폐물 그리고 수천 양의 은덩이를 지참금으로 싸들고 왔습니다. 도희는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고왔고 혀에는 꿀을 바른 듯 애교가 넘쳐 흘렀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버님 안색이 어찌 이리 훤하십니까?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천국에서 들여온 가장 귀한 치명과 녹용을 직접 다려왔사옵니다. 호호.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금은 보화를 안기고 아양을 떠는 도희를 보며 김대감은 입이 귀에 걸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 집안의 복덩이지. 저기 저 미련하고 우중충한 큰애와는 달라도 한참 달라. 김대감의 노골적인 편애 속에서 집안의 실세는 자연스럽게 둘째 며느리 도희가 되었습니다. 도희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꼬리 9 달린 여우처럼 사근사근하게 굴었지만 뒤돌아서면 할인들을 벌레 고단 무시하며 쥐잡듯 잡았고 곳간의 재물을 몰래 자신의 친정으로 빼돌리며 고리대금을 하는 탐욕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며느리는 나란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며느리 월이의 아들은 성종, 둘째 며느리 도희의 아들은 만종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6살이 되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두 어머니의 진짜 자녀 교육이 그 엇갈린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 만종이 대청마루에서 뛰어놀다가 시아버지인 김대감이 끔찍이 아끼는 수백 냥짜리 고려청자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놀라 달려온 도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김대감이 노발대발하며 뛰어왔죠. 누구냐? 감히 내 귀한 청자를 깬 놈이 누구냐? 그때 도희는 깨진 도자기 파편 하나를 집어들더니 옆에서 벌벌 떨고 있던 어린 노비 아이의 손바닥에 억지로 상처를 냈습니다. 아버님, 이 발칙한 종놈이 청자를 닥다 깨뜨리고는 저희 만종이에게 덮어 씌우려 하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광에 가두고 멍석마리를 하라. 죄 없는 노비 아이가 피를 흘리며 끌려가며 울부짖었지만 도희는 아들 만종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만종아, 잘 보았느냐?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덮어 씌울 수 있는 법이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다치지 않는단다. 그날 어린 만종의 마음속에는 책임감 대신 비열한 처세술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맏며느리 월이의 아들 성종이 붓글씨를 연습하다가 김대감이 아끼는 귀한 병풍에 먹물을 쏟아버렸습니다. 성종이 겁에 질려 울먹이자 맏며느리 월이는 성종의 손을 잡고 조용히 회초리를 깎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의 차가운 마당에 성종을 꿇어앉히고 그 손에 회초리를 들려주었죠. 성종아, 할아버님께서 오시면 내가 직접 이 회초리를 바치고 종아리를 걷어 올리거라. 사내 대장부가 자신의 과오를 숨기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다. 정직하게 벌을 받고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김대감이 호통을 치며 나왔지만 작은 아이가 바들바들 떨며 회초리를 바치고 할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자 김대감도 헛기침을 하며 회초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종은 그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용기가 거짓말로 숨어드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 아이가 10살이 넘어 서당에 갈 나이가 되자 교육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 도인은 아들 만종에게 수십 냥짜리 산삼을 다려 먹이고 한양에서 제일 간다는 족집게 훈장을 거금을 주고 모셔왔습니다. 만종이 조금이라도 글공부를 게을리하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고 만종이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상을 주었죠. 그녀의 교육 철학은 오직 1등과 성공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며칠을 굶주린 어린 거지아이와 병든 어미가 김대감네 대문 앞에서 동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외출을 하려던 도이가 거지 모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애비, 냄새나는 산 것들이 어디 양반집 대문 앞에 서성이는 게냐? 당장 구정물과 소금을 뿌려 쫓아내라.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아들 만종에게 말했죠. 만종아, 똑똑히 보아라. 내가 글공부를 게을리하고 1등을 놓치면 저런 벌레 같은 쓰레기가 되어 남의 집 문전에서 구걸이나 하게 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맏며느리 월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는 거지 모녀를 부엌 뒷문으로 몰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어야 할 밥과 고깃국을 내어주며 그들의 언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월이는 아들 성종의 손을 잡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거지 모녀를 가리키며 다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종아, 내 숙모님의 말씀도 맞지만 어미는 생각이 조금 다르단다. 내가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글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저런 불쌍한 백성들이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배골치 않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란다. 머리에 든 학문은 남을 짓밟고 군림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야. 나보다 약한 자를 돕고 품어주기 위해 쓸 때 비로소 학문은 진짜 황금빛을 내는 법이다. 내 붓끝은 농부의 괭이보다 무거워야 하고 백성의 눈물보다 따뜻해야 한다. 알겠느냐? 성종은 어머니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보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이의 이 깊은 가르침은 성종의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넓은 호수처럼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만종과 성종이 15살이 되어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도인은 과거 시험의 시관과 친분이 있다는 부패한 양반을 거금을 주고 만종의 독선생으로 앉혔습니다.
그 선생은 학문의 깊이보다는 오직 시험에 합격하는 요령과 채점관의 마음에 드는 문장, 베껴 쓰는 법만을 가르쳤습니다. 만종은 사서삼경의 깊은 뜻을 묻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지만 요령만큼은 기가 막히게 배웠죠. 반면 맏며느리 월이는 가난하지만 성품이 곱고 학문이 깊어 벼슬을 마다하고 낙향한 늙은 선비를 성종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월이는 매일 밤 직접 물레를 돌려 짠 무명천을 스승의 사크로 드렸습니다. 늙은 스승은 성종에게 글을 가르치기 전 항상 마당의 텃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게 했습니다. 성종이 불평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흙투성이가 된 후에야 비로소 책을 펴게 했죠. 성종아, 흙의 정직함을 모르는 자는 백성의 고단함을 글로 쓸 자격이 없다. 글자는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손끝에 굳은 살로 써내려가는 것이다. 성종은 스승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공자와 맹자의 도리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철학으로 온몸에 체화하며 묵직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악하고 탐욕스럽게 자란 만종과 속이 꽉 찬 수레처럼 묵직하게 자란 성종. 이 두 형제와 두 며느리의 진짜 밑바닥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련이 조선 팔도를 그리고 김대감내를 덮쳤습니다. 원인 모를 끔찍한 역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고 권세 높던 김대감마저 역병을 피하지 못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숯불처럼 달아오르고 피부에 끔찍한 피고름이 맺혀 악취가 진동하자 집안의 하인들은 전염될까 두려워 모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으리으리했던 99칸 대저택은 순식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유령집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하자 그토록 시아버지에게 교태를 부리며 온갖 금은보화를 바치고 효부행세를 하던 둘째 며느리 도희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희는 한밤중에 시아버지의 안방에 몰래 들어가 김대감의 베갯머리에 있던 곡간 열쇠와 집문서를 모조리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잔뜩 싸서 아들 만종의 손을 낚아채며 서둘러 친정으로 도망칠 채비를 했죠. 병상에 누운 김대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하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쿨럭 쿨럭. 둘째야, 내가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는 게냐. 그러자 도희는 문가에 서서 싸늘하게 뒤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우리 만종이가 다음 달이면 과거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렇게 귀하고 똑똑한 내 아들에게 역병이라도 옮으면 아버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나중에 다 나으시면 뵙겠습니다. 도희는 피를 토하는 시아버지의 처절한 절규를 뒤로 한 채 곳간의 재물을 싹쓸이하여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안방,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상에 홀로 남겨진 김대감의 눈에서 굵은 회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평생 여우 같은 년의 달콤한 혀와 재물에 눈이 멀어 내 목을 조를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그 많은 재물을 다 퍼주고도 이제 나는 여기서 홀로 쥐새끼처럼 비참하게 죽겠구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병상으로 다가와 펄펄 끓는 김대감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눈을 뜬 김대감 앞에는 곰같이 미련하다며 평생을 모질게 구박만 했던 맏며느리 월이와 그녀의 아들 성종이 땀방울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김대감은 염치가 없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애야, 내가 역병이 무섭지 않느냐? 어서 성종이를 데리고 피하거라. 내가 너희 모자에게 어찌 대했는지 잊었느냐? 월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가족이 병들었는데 어찌 지난날의 원망을 핑계로 나 살자고 도망을 친단 말입니까? 그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곁에 있을 터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곁에 있던 18살의 성종 역시 입에 수건을 두른 채 의서를 펴놓고 숯불 앞에서 직접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학문과 지식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병들고 약한 이를 살리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요. 제가 배운 얕은 의술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반드시 할아버님을 살려낼 것입니다. 월이와 성종은 전염의 공포도 잊은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김대감의 몸에서 나는 끔찍한 피고름을 직접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성종은 눈 덮인 겨울산을 헤매며 역병에 좋다는 약초를 캐와 손이 퉁퉁 부르트도록 약을 다렸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을 헤매던 김대감은 미련하다 구박했던 맏며느리의 헌신적인 손길과 손자의 듬직한 효심 덕분에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고 석 달 만에 역병을 완전히 이겨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 역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도성이 평온을 되찾자 친정으로 도망쳤던 둘째 며느리 도희와 만종이 수레에 화려한 비단을 싣고 아주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무사하셨군요. 제가 그동안 친정의 절에 머물며 아버님의 쾌유를 비느라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었사옵니다. 자, 아버님을 위해 청나라에서 가장 귀한 산삼을 구해왔사옵니다. 도희가 훔쳐간 집문서는 쏙 빼놓은 채 여우처럼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산삼 상자를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더 이상 옛날의 멍청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김대감은 도희가 내민 수천 냥짜리 산삼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로 집어 던져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내가 내게 올린 수천 냥짜리 금은 보화와 산삼보다 큰애가 내 이마에 얹어준 낡고 차가운 물수건 한 장이 1000배, 10,000배는 더 귀하다는 것을 내 죽음의 문턱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라 가르친 내 아들은 힘든 부모를 버리고 도망치는 이기적인 괴물이 되었고, 남을 돕기 위해 공부하라 가르친 큰애의 아들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든든한 거목이 되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권리와 재산, 그리고 가문의 대통은 오직 맏며느리 월이와 성종에게만 물려줄 것이다. 김대감은 도희가 몰래 훔쳐갔던 집문서를 다시 압수하고 도희와 만종을 가문에서 호적을 파버리듯 별채의 작은 문간방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평생을 비단옷만 입던 도희는 그제야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조선의 인재를 뽑는 성대한 과거 시험이 열렸고 두 손자는 나란히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어릴 적부터 요령과 편법만을 배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교육받은 만종. 그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몰래 소매 속에 빽빽하게 적은 커닝 페이퍼를 숨겨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그것을 훔쳐보다가 감찰관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만종은 그 자리에서 옷이 벗겨진 채 곤장을 맞고 쫓겨났으며 영구히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끔찍한 낙인이 찍혀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묵직하게 자란 성종은 달랐습니다.
그날 왕이 내린 과거 시험의 시제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나라에 거대한 환란과 전염병이 닥쳐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나라의 근본을 어찌 바로 세워야 하는가? 다른 양반 자제들이 중국의 고전과 어려운 한자 성어만을 인용하며 뜬구름 잡는 답안을 써내려갈 때 성종은 붓을 들어 자신의 뼛속 깊이 새겨진 경험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린 시절 백골턴 거지 모녀에게 밥을 내어주던 어머니의 뒷모습, 역병이 돌아 모두가 도망칠 때 피고름을 닦아내며 지켰던 가족의 도리.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을 살리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헌신과 자비입니다. 지도자의 붓끝은 농부의 괭이보다 무거워야 하며 백성의 눈물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백성이 역병에 걸려 쓰러질 때 군주는 옥자를 버리고 가장 먼저 그들의 피고름을 닦아내는 물수건이 되어야 하옵니다. 성종의 묵직하고 진정성 넘치는 답안지를 읽은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를 구할 재상의 글이다. 왕은 성종을 그의 과거 시험의 장원급제로 발탁하고 특별히 어사화를 내렸습니다. 장원급제 복을 입고 금이 환영한 성종은 화려한 잔치를 여는 대신 가장 먼저 낡은 무명옷을 입은 어머니 월이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무명옷이 저를 장원급제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속이 텅 빈 빈수레가 되었을 것입니다. 월이는 말없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훌쩍 자란 아들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렸습니다. 훗날 성종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 되었고 김대감내 가문은 백성들에게 수백 년을 칭송받는 진정한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누구는 수학 100점을 맞았다는데 누구는 벌써 선행학습을 끝냈다는데 너는 왜 이러냐며 남들과 비교하고 조급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불안한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뼈저리게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도희처럼 내가 1등을 해야 무시받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남을 밟고 이겨라고 가르친 이기심과 편법은 결국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부모, 자신과 가문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독약으로 돌아옵니다. 아이의 머리에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를 채워주는 것은 유명한 일타 강사일지 몰라도 그 지식을 세상의 어떤 방향으로 쓸지 결정하는 인성과 가치관이라는 나침반을 쥐어주는 것은 오직 부모의 몫입니다. 학문은 나보다 약한 자를 돕고 품어주기 위해 쓰는 것이다라고 가르친 맏며느리 월이처럼 부모의 올바른 철학과 묵묵한 뒷모습이야말로 자녀를 진정한 황금빛으로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요? 좋은 며느리,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야 가문이 산다는 옛말은 결국 올바른 철학을 가진 부모가 바른 세상을 만든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밤은 성적표의 숫자나 등수보다 우리 아이가 품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크기를 먼저 칭찬해주는 훈훈하고 의미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밤야와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도 팍팍한 삶의 쉼표가 되어줄 뼈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 맑고 넓은 호수처럼 잔잔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아이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며 근심 걱정 없는 아주 평안하고 따뜻한 단밤 되시길 바랍니다.